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일단 먼저 우리나라에 보면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죠? 헬조선. 헬조선이 뭐죠? 그대로 해 지옥. 네, 지옥이다 이 말이죠. 네, 혹시 거기 음소거 안 돼 있는 분들은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더님 거기서 음소거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네. 지옥이다.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 왜 그럴까를 보니까 기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기회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나라 기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는 곧 기회라죠. 위기가 많을수록 저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질문이 과연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은 있는가라고 되묻고 싶죠. 그래서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그죠?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 그러면 그 중요한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 기회라고 하니까 우리 알맹이 하는 사람들이 나는 기회를 잡았으니까 안목이 있는 사람이야. 여기서 그칩니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늘 기회는 존재하고 그 기회는 늘 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기회를 잡아야 되고 내가 파트너를 리크루팅 하는 것도 소비자 리크루팅 하는 것도 다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죠? 그건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노력이 기회를 또 어떻게 잡는지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볼 수 있는 안목,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안목, 이 시점에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다뤄봤는데 그 전에 좀 얘기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자료를 보시면 경총 자료예요. 경총에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와 시사점에 대한 내용 여기 자료와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021년 청년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요 자료와 그다음에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나온 그 대기업,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 변화 분석에 대한 자료, 통계청에서 나온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라는 자료와 그다음에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보도자료, 요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일단 준비해봤는데 혹시 원본이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원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대기업은 지금 취업난에 있습니다. 그죠? 대기업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 조폐공사 같은 경우가 최근에 자료 나온 거 보니까 1000대 1이더라고요. 1000대 1. 장난 아니에요. 1000대 1. 막 2명 뽑는데 막 진짜 막 한 2000명씩 오고 막 그런 겁니다. 막. 장난 아닙니다. 막. 그리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있죠. 네, 반대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좀 미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도 지금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은 취업난에 있고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로 좀 더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 구직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첫 번째가 일과 여가의 균형 보장 27.9%입니다. 이게 1위죠, 1위. 쉬운 말은 뭐예요? 워라벨입니다, 워라벨. 워라벨이 가장 내가 취업을 할 때 가장 1순위로 본다. 그 다음에 임금의 만족도. 네, 돈이 돼야죠, 당연히. 이게 2위입니다. 25.9%. 그 다음 건강한 조직 문화, 사내 분위기. 이게 바로 3위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워라벨, 임금, 사내 분위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할 때 구직 시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다라는 거죠. 돌이켜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많은 거를 고려하는 것 중에서 이게 가장 높은 순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에 중소기업은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고 대기업은 자꾸 가려고 해요. 그러면 이 격차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은 이걸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워라벨 먼저 보겠습니다. 워라벨은 일단은 근무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하는 시간과 내 삶의 밸런스니까 일하는 시간, 우리 지금 주 52시간 근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 주 52시간 근무가 언제 시작됐냐? 보면은 2018년 7월부터 공기업과 이제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50인 이하는 불과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50인 이하 사업체는 작년 7월에 적용됐습니다. 그 말은 뭐다?
적용된 지 얼마 안 됐다. 나는 52시간이 아니라 훨씬 더 초과 근무인데 왜 그렇지? 이게 보여드릴게요. 지난 2000년도 이후에 보면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이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근데 이때 당시에 보니까 주 5일은 52시간으로 제한하는데 하루 13시간 정도 되죠. 52시간 제한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을 각각 8시간으로 계산하니까 플러스 16시간 이렇게 하니까 주 68시간 이게 관행적으로 일어났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8년 이후에 2018년도 이후에 정리한 것처럼 공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이상은 이제 주 52시간 적용됐었어요. 근데 하지만 2021년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체만 적용됐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네. 네. 또 뒤에 나올 건데요. 지금 52시간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52시간 아니고 더 많이 근무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제 막 시행되는 52시간의 이 사각지대가 있는 게 중소기업의 절반이 52시간 그 시행을 조금 반대하는 근무제 굉장히 어렵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니까 일이 잘 안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54% 절반 이상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라고 있어요. 이걸 활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60시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여기 혹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다 지금 주 60시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52시간 아닙니다. 네. 그게 이제 32 미만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2022년도 말에 폐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 60시간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이걸 반대해요. 왜? 돈이 줄으니까 그만큼 돈이 줄어드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76%가 주 52시간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대선 공약에 뭐 주 45시간인가 뭐 이렇게 또 한 줄여서 주 4일 근무를 또 얘기를 하던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의 반대가 어떻게 될까? 저는 뭐 대기업과 특히 공무원들은 완전 올레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일단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워라밸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임금 보겠습니다. 자, 임금. 네. 구직 시 취업했을 때 첫 희망 연봉 순위겠습니다. 보니까 절반 이상 많은 비중이 한 거의 70%, 69% 정도가 29.3%, 39.1% 여기가 보면 거의 한 69%죠. 70% 가까이가 3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네. 맞죠? 2,500에서 3,000, 3,000에서 3,500. 요 사이, 요 구간이 3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가장 희망사항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73%는 희망 연봉에 미달한다는 겁니다. 네. 모두가 거의 대부분 이상이 3천만 정도 초봉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받는 거는 많은 부분들이 네, 미달 중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입니다. 2020년도 기준 300인 이상. 보시면 고정급 기준은 초봉이 4,300입니다. 그리고 특별급여 포함은 4,690이고요. 초과급여 보너스 다 받으면 약 5천 정도 됩니다. 물론 세 전입니다. 네. 초과급여가 포함하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다시 볼게요 한번. 그러면 아까 초과 근무 있는 거 말고 고정급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대기업은 4,300이라 했어요. 그죠? 대기업. 근데 중소기업은 2,700이에요. 그러면 약 차이가 연봉 차이가 한 1,600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1,600 정도. 그죠? 그러면 초과급여 포함까지 해보면은 약 700만 원 증가해서 대기업은 약 5천만 원, 그다음에 초봉이,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30인 이하죠. 네, 중소기업은 2,800, 150만 원밖에 증가 안 했죠. 그러니까 이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고정급보다 이런 특별 보너스까지 다 포함하면 격차는 더 많아진다. 약 2,200만 원 차이 난다라는 겁니다. 거의 2배는 아니지만 2배 가까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월급이 대기업의
60%도 채 못 미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과거 99년도에는 71%였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잠깐 올랐었는데 이거는 그 뭡니까 그 최저임금, 예, 그게 잠깐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라밸과 임금 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벌어진 게 거의 뭐 때문에 그런가 보면은 과연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돌아가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는데 일단 또 그 뒤에 또 자세히 또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럼 사내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내 분위기 보면 일단은 그 기업 연령대층이 나와요. 연령대층을 보니까 99년도, 예,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맞죠? 네, 20년 전. 20년 전에 보니까 평균 연령, 여기 박스 친 거만 볼게요. 10인 이상, 10인 이하,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을 보니까 평균 연령이 35세입니다. 그리고 500인 이상을 보면 34세입니다. 이 차이가, 이 둘의 차이가 0.8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이쪽으로 와서 2019년도 한번 볼게요. 2019년도에 보면은 10인 이상이 44.5세예요. 그죠? 그리고 500인 이상은 39.5세입니다. 이 격차가 무려 5년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어떻다는 거지 싶은데 그래프를 합쳐보면 10인 이하는 9살이 증가합니다. 9살이 무려 9살이 증가를 해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10인 이하 중소기업은 평균 연령이 즉 44.5세다. 그리고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를 보더라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뜨고 있는 컨텐츠라고 하는데 조소라고 있습니다. 이 발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발음 잘해야 돼요. 조소라고 했는데 좋아요 중소기업 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중소기업.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 여기서 나오는 게 이런 나이 좀 있으신 부장님과 신입 사원의 이런 갈등이 많다는 거를 이제 드라마로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즌 4까지 지금 되고 있죠. 시즌 4까지 나온 것처럼 이런 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직업 우리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여성을 제외했을 경우는 나이가 더 많아집니다. 네, 여성을 제외해 보니까 남자만 봤을 때는 10인 이하 보니까 무려 46세다. 이거 진짜 좀 슬픕니다. 우리 지금 중경 리더님이 만약에 지금 중소기업을 들어간다. 10인 이하 중소기업 들어가면 바로 위에 선임이 40대일 수 있습니다. 그럼 20대와 40대가 공존하는 그런 대리 없고 과장 없고 부장님 붙어 있는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회식을 해야 되고 그분들과 함께 기업 세미나를 가야 되고 참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내 분위기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0인 이상 이거 보시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도 당연히 평균 연령이 높아졌죠. 대기업은 평균 연령이 높아진 게 우리 대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4호정이라서 45세 정년퇴직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0세 정년으로 늘었어요. 정년 60세로 늘었고 오늘 자료 봤는데 우리 미처 첨부를 못했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삼성전자와 반도체 그쪽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그 정년을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년을 없애면은 반도체에 근무하는 그런 고급 인력이 연구원들이나 그런 고급 인력들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손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말로는 노후에 일할 일자리 제공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인력의 손실을 막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년을 없앤다고 합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MZ 세대의 취업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대기업 LG 같은 경우는 대기업 LG 같은 경우는 그 정년 퇴직하고 난 뒤에 뭐 이런 그 뒤에 다시 이 회사에서 뭔가 이게 조문 뭐 이런 자문 이런 걸로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런 복지나 혜택들의 격차가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보면은 근속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에는 무려 4년밖에 안 됐어요. 4년. 중소기업은 4년, 그리고 대기업은 8년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둘 다 2배로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5년, 그리고 대기업은 10년 정도 근속기간이 이렇게 또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또 비교해봤습니다. 바로 옆 나라니까. 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자료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경총 자료예요. 보니까 이 격차가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또 격차가 있더라. 그러니까 대기업 대졸 초임의 연봉이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중소기업 100인 이하, 500인 이하, 500인 이상 이렇게 본 건데 여기 중소기업은 여기 빨간 주황색은 일본이에요. 일본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임금 차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임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프가 많이 높아요. 그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한눈에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이 일본은 좀 특이한 나라라서 지금 20년째 디플레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내리하락, 뭐 물가도 내리하락,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는 그런 나라라서 그런지 임금의 차이도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보니까 왜 그런가를 보니까 이 경총에서 마지막 레포트를 보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파란색 여기 빨간색 박스 표시는 보면은 이게 여기 자료 내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대졸 초임이 너무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성장 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성장했고 GDP가 성장한다면 대기업의 초봉도 당연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기업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이면에 중소기업의 성장이 부진했다. 중소기업의 월급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랑은 좀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경총 자료를 보시면 어쨌든 대기업의 과도한 초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대기업 이 초임이 청년층의 기대, 임금을 상승시키고 이런 청년들의 이제 중소기업 구인난을 심화시켰다. 그렇게 악순환에 대해서 양극화를 빚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경총 보고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고 소외된 중소기업 그리고 과도하게 높은 대졸 초임 이 격차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대기업의 그거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다른 설문조사를 보니까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19세 이상 남녀 700명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경제 구조는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가를 보니까 무려 94.4%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요. 맞아요. 삼성, 현대, LG, SK 이거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있습니까? 그죠? 이거 위주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좀 슬픈 거는 무려 5.6%의 80% 이상이 여기에 속해 있다.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80% 이상은 5.6% 여기에 있다. 여기는 10%, 20%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보시면 취업자 중소기업 비중이 90%다. 사실 대기업은 10%의 이야기다. 맨날 우리 아마존, 구글 얘기하고 막 그러죠. 애플 얘기하고. 그거는 1% 이야기고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중소기업에 속해 있다. 300인 이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통계 집계 이후에 지금 첫 하회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정리하자면 구직 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고려 사항에 워라밸, 임금, 그다음에 사내 분위기 이 세 가지 다 만족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중소기업이고 이것을 다 만족하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고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장들이 다 대기업에 쏠려 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그 주제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죠. 그때에 판교 신혼부부 해가지고 판교에 직장들이 지금 IT 기업들 다 몰려 있다라고 해서 그 판교에 가는 그래 쏠림 현상이 또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그처럼 지금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보니까 또 절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대기업은 가고 싶고, 근데 중소기업은 하기 싫은데 그래도 갈 의향은 누구나 다 있다. 그래서 봤습니다. 지금 청년 고용률이 얼마나 될까? 체감, 실질적인 데이터 말고 체감을 보니까 무려 81%의 응답자들이 40% 미만이다. 청년 고용률이 40% 미만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파란색 여기 줄 꺼놨죠 이렇게. 제가 꺼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무려
여기가 40% 미만이다라고 대답한 게 무려 82%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대답을 이렇게 했느냐? 왜 대답을 이렇게 했느냐를 보니까 1위가 기업 채용을 축소하고 있다. 기업들이. 맞죠? 공채지가 없애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만 남아있나요, 지금? 현대도 최근에 없앴죠, 그죠? 네. 공채도 없애고 있고. 이거 채용을 축소하고 있으니까, 그래, 문제가, 고용률이 낮다. 그리고 2위가 뭐냐? 경력 있는 신입을 뽑는다. 아니, 신입을 뽑는데 나는 신입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경력이 있어야 돼. 그럼 나는 경력 어디서 쌓지? 경력을. 그죠? 경력을 어디서 쌓아? 그러면 중소기업 가서 쌓아야 되나?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구직 시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이 없는 게 문제다. 경력이 있는 신입을 다들 원한다. 인턴을 겪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니 합니다. 그죠? 난 신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경력이 없는데 경력이 없는 게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취업을 어떻게 하죠? 네, 그죠? 그래서 경력 있는 신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직업 교육의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또 뒤에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또 구직 시장에서 감정 느끼는 감정 어떤 걸 보니까 불안하다, 무기력하다, 우울하다, 좌절감이 된다, 후회된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긍정적인 거 기대한다. 취업 구직 시장에 너무 기대된다. 자신감 있다. 감사하다. 막 이런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죠? 되게 좀 슬프죠. 그래서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이 75%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용률이 75%라는 거는 고용되지 않는 인원이 한 25%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OECD 37개국 중에서 31위입니다. 네, 31위입니다. 또 볼까요? 이렇게 한국 청년 대졸자 중 비경제 활동 인구가 OECD 국가 중에서 37개국 중에서 35위입니다. 일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 네, 일을 자꾸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보시면 1위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고용률이 무려 91%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거의 이 비경제 활동 인구, 이게 뭐죠? 이게 실업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실업률이 5% 미만은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본다 하더라고요. 네덜란드 그렇고요. 거의 유럽 쪽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 미국 22 정도 되고요. 미국 22. 한국이 여기 보시면 31위죠. 이탈리아, 우리 킹탈리아, 와 37입니다. 꼴찌예요. 이 나라 일을 안 해요. 일을 진짜 안 한답니다. 일을 안 하는 나라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이제 거의 뭐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무려 70%입니다. 고등교육이 뭐죠? 학사, 학사, 대졸 이상이 무려 70%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 이렇게 보면 더 표시가 나겠죠. 이렇게 보면 압도적인 1위입니다. 야, 진짜 너무 OECD 평균이 41%입니다. 우리 리아, 코리아, 킹리아, 뭡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아주 고등교육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2위가 캐나다고, 3위가 러시아고, 4위가 재팬, 일본입니다.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더 좀 슬픈 건 조금 더 다른 거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대학교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전공했는 것과 대학의 전공과 나의 일자리의 미스매치가 무려 50%다. OECD 국가 2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영국과 거의 비등비등한데요. 아주 좀 슬픈 얘기죠. 하긴 그러고 보면은 저도 지금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아메이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아메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전심은 아메이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죠? 이게 또 왜 그런가? 미스매치가 왜 심한가를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런 나와 있습니다. 대학 정원의 규제가 있다.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일자리 부족이다.
대졸자는 연평균 3% 증가하는데 일자리는 고작 1.3%밖에 늘지 않는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첨단 산업으로 신속한 산업 전환과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취업하고 싶어하는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 모르겠습니다. 네, 요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라고 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최하위에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들의 신규 채용을 위축하게 만들고 그게 바로 청년들의 취업 진입 장벽으로 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 이렇게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아주 최고 수준이다. 네, 최고 수준이다. 근데 하지만 그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또한 대학 정원의 규제 완화 뭐 이런 것들이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서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 맞는 말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학이 사회에 대한 교육을 실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직업 교육에 대한 부재,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런 미스매치, 그 다음에 이런 양극화 있는 이유가 직업 교육의 부재가 아닐까. 직업 교육은 뭐냐?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전공을 했는 거를 어떻게 잘 살릴 수 있는지도 그 교육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어쩌면 경력에 대해서 대한 것도 쌓을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 그 서동열 리더님 아시죠? 서동열 리더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캐나다에서 유학도 하시고 공부도 잘하셨죠. 근데도 그분은 대기업 가지 않았어요. 그 동기들은 다 대기업 갔는데 이분은 대기업을 가지 않고 정말 중소기업을 갔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중소기업을 거기 가는 이유가 그냥 스펙을 쌓고 그냥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서 나의 워라밸 임금 그거를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 뒤에도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회의 방향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의 본질인 더 나은 삶, 이 행복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대기업을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력이 필요했던 거고 경력 있는 신입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경력 있는 신입이 필요했던 거는 그 신입이 스펙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인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력 있는 스펙, 이 경력이 스펙이고 스펙이 또 나아가서 대학 전공과 일자리를 미스매치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가요. 그죠? 내신을 좀 잘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대학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은 사회생활에 나와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생활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의 일자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일자리, 나의 직장이 아니라 직업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요. 나의 직업과 직장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데 이게 미스매치라면 내가 대학을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대학 가는 이유가 뭐예요? 고등학교를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진학을 해요. 내가 이만큼의 예를 들면 경주면 경주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데 경주고등학교 한 단계 밑에를 가가지고 내신을 잘 받고 하는 이런 저희 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여튼 뭐 이런 게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가고 그럼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도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이게 돼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거는 사회생활 내가 직장과 직업을 위한 건데 그게 이 대학 전공과 미스매치라면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대학을 가기 위한 것도 내 스펙이 더 중요한 거고 우리가 어쩌면 시험 문제를 풀고 수능을 하는 것도 수능 문제도 나의 이 스펙을 쌓기 위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아니라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경험이 중요한 거 이게 그 경험으로 인한 스토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희 처남인 준경 리더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알바를 한다면 알바를 하는 것도 뭐 맥도날드 알바를 하고 또 어디 알바를 하고 하는 게 그냥 너의 스펙 한 줄을 쌓기 위한 알바가 아니라 너의 경험과 너의 스토리로서 만들어 나가는 너의 그런 네가 큰 너의 인생 중에서 나한테 경험이 될 수 있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이 경험으로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단순히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아까 우선순위 워라밸, 임금, 사내 분위기 이걸 고려할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주면 더 많이 가고
돈을 적게 주면 안 가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경험을 쌓고 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어쩌면 서동일 리더님이 그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서동일 리더님이 대기업을 할 수 있고 정말 훌륭한 기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기 안 가고 중소기업을 가서 자신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왜? 중소기업을 가야만이 그 내가 하고 있는 분야의 일을 총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다 그 일을 이게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경력과 스펙 위주로의 삶이 아니라 경험과 스토리 위주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 내면의 성장, 내가 성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펙 높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성숙도가 높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우리가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대학을 갔고 행복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말 행복의 본질에 가까운 일을 한다면은 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뭐다? 내가 성숙해져야 된다. 내가 격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격이 높아지려면 내 스펙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한 스펙으로 멋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으로 이 격이 높은 사람.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처음 김숙경 리더님을 처음 뵀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내 주변 사람들하고 이 인격이 높다. 레벨이 높다. 크다. 뭔가 다르다. 그게 느껴졌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김숙경 리더님 스펙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김숙경 리더님의 대학 어디 나오셨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이 격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딱 대했을 때, 사람 만났을 때 나는 어떤 사람과 사귀고 싶은가를 봤을 때 저는 이런 격이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메이 사업으로도 또 대입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아메이 사업으로 대입해봤습니다. 보면은 지금까지 스펙으로 말했던 게 어쩌면 저는 PB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은 PB입니다. 그죠? PB가 쌓여야 됩니다. 스펙을 쌓아 나갔고 PB를 쌓아 나가야 됩니다. 물론 PB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스펙이 아니라 이 PB가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방향성이 PB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우리의 방향성과 초점이 스펙에만 맞춰져서 이 스펙을 쌓기 위한 거에만 노력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내 대학 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사실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에서 스펙 한 줄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있어요. 대회를 나가요.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아요. 어느 정도는 나의 스펙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궁극적으로는 그게 나의 스펙이 나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른 직종에 있고 지금 다른 분야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내 스펙이 과연 나의 성장에 도움됐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취업하기 위해서 도움이 됐던 것인가 를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찬가지 우리 아메이 사업에서 PB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PB만 쌓아 나갔을 때의 그 결과는 PB만 쫓는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의 본질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숙한 삶, 성숙한 비즈니스, 격이 있는 비즈니스, 그것은 바로 우리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경제자산이 아니라 매력자산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력자산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자산이 먼저고 그 건강자산이 되고 난 뒤에 매력자산, 그 다음에 경제자산으로 이어지는 거지 이게 반대로 경제자산, 매력자산, 건강자산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내 경제자산을 노력하다 보니까 내 매력과 건강이 다 떨어지게 되는 이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건강과 매력을 높였을 때, 이 격을 높였을 때 나의 경제자산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그 안목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건강한 비즈니스, 더 나은 건강한 삶, better live죠. 이게 바로 우리 아메이 사업의 본질입니다. Helping people live better, healthier lives인데 이게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될 PB만 보는 삶이 아니라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리더십으로 내가 격이 높아져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오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 PB만 쫓는 삶이 되면
이 더 나은 삶을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다가 아니라 나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제품을 판다로 됩니다. PB만 본다면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게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러한 helping people live better, healthier lives가 되려면 우리가 PB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업의 성장은 삶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된다. 근데 내가 사업의 성장을 했는데 삶이 행복하지 않다. 나의 사업은 성장했는데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어쩌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정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어떤 데 우리가 초점 맞춰져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존리 대표님의 강의를 제가 오늘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만큼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존리 대표님이 항상 그런 말 많이 하죠. 뭐 커피도 마시지 마라, 뭐 자동차도 끌지 마라. 그런 이야기라면 오늘 드림빌딩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뭐 자동차 갖고 싶다, 뭐 이런 집도 갖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라면 우리 드림빌딩도 하면 안 돼. 존리 대표 얘기라면. 근데 그거는 의미로 보자고, 의미로 너무 과소비하지 말고 있어 보이는 척, 있어빌리티. 그러니까 자꾸 내가 샤넬 가방을 들려고 하고 그런 있어 보이고자 하는 그런 데 돈을 쓰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과소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랑은 오케이 이해. 하지만 그분이 오늘 말씀하신 거는 너무 자꾸 투자 쪽으로 얘기했어요. 투자를 해야 된다. 맞죠? 결론은 지금 한국아메이와 메르츠 자산 운용이 콜라보가 돼서 각 ABC를 가면 각 ABC에 메르츠 자산 운용 거기 부스가 생긴답니다. 생겼나요 벌써? 생겨서 거기서 자녀들이 그 주식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가입하고 그 펀드 매니저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교육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취지나 의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어.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하지만 투자해야 되지만 뭐가 전제시돼야 되냐? 인세 수입이 전제시돼야 된다.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주식 투자하면은 이게 정신이 온전치 않습니다. 진짜 저도 해봤잖아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해봤는 사람으로서 정말 정신이 온전치 않아집니다. 이게 좋아지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이게 사람 너무 교만해지고 이게 안 좋아지면 삶이 너무 피폐해지고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진짜 이게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근데 이것을 정말 편안한 장기 투자, 정말 궁극적인 본질적인 그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가 인세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로버트 기요사키 책 보셨죠?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 아주 딱 2줄로 나와 있어요. 2줄로. 한 페이지로 나온 게 아니라 딱 2줄. 뭐라고 적혔냐면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데 2줄밖에 안 나와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그게 뭐냐? 그분이 뭐랬냐면 레버리지를 활용한 극대화시킨 투자, 약간 하이리스크죠. 위험성 있는 그런 투자법은 자기가 그런 것만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것만 보면 모두가 다 그런 쪽만 해. 네. 그게 아니라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나는 부동산을 통한 인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딱 한 줄만 나와. 더 이상 안 나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세를 기반으로 한 나의 일부분을 자산 관리라고 해야 되지 그게 그냥 무작정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메이 사업에 맞는 투자 방법, 자산 운용 방법은 정말 인세부터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라는 내용을 오늘 존리 대표님 강의 때 제가 계속 채팅창에 남겼는데 네, 채팅에서만 반응이 있었고 존리 대표님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꾸 딴 얘기 하셔가지고 이미혜 부사장님과 누구죠? 배수정 사장님이 중간에 자꾸 카트했어요. 네, 카트 자꾸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용이 조금 그랬어요. 자꾸 부동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그 안목이 있어야 그런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아빠 책을 보더라도 정말 진짜를 볼 수 있다. 짧지만 거기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B를 쫓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격을 높이는 사업. 스펙을 쫓는 삶이 아니라 격을 높이는 삶.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보는 안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